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깊은 밤, 초라한 원룸 앞에 고급 벤츠 한 대가 서 있다. 70세 노인 박철수가 비에 젖은 채 짐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다. 문 앞에선 30대 아들이 차갑게 말한다. 아버지,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철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힌다. 30년간 키워준 게 이게 전부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쾅! 문이 거칠게 닫힌다. 비에 젖어 떠나는 이 초라한 노인의 정체를 아무도 몰랐다. 30년 전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들었던 그 전설의 인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자. 박철수는 평범한 은퇴자였다. 아니, 평범하다고 스스로 믿고 살았다.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엔 홀로 세 자녀를 키웠다. 큰아들 박민수, 둘째 딸 박지영, 막내 아들 박민호. 모두 대학까지 보내며 제 몫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다. 결혼 5년 차, 신혼집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청했다. 철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40년간 살던 집을 팔았다. 3억 5천만 원. 그중 3억을 민수에게 줬다. 고마워요. 아버지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6개월 후, 이번엔 둘째 딸 지영이 찾아왔다. 아이가 아파서 수술비가 급하다며 1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 철수는 적금을 깨서 건넸다. 1년 후, 막내 민호까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요구했다. 철수는 남은 돈을 모두 주었다. 그렇게 철수에게 남은 건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 하나뿐이었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았다. 민수가 다시 찾아와 말했다.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 더 작은 곳으로 이사 가라고. 철수는 월세 2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옮겨야 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자식들의 안부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다. 철수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외롭게 죽어야 하나? 그런 어느 날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왔다. 발신인 법무법인 정의. 제목 상속 관련 긴급 연락.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박철수님께서는 고 박대성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확인되어. 편지 내용을 읽던 철수의 눈이 점점 커졌다. 그리고 30년 전 기억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30년 전 1994년. 당시 28살의 철수는 작은 전자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엔지니어였다. 하지만 그가 개발한 반도체 설계 기술은 혁신적이었다. 삼성, LG에서도 눈독을 들릴 정도였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박대성이었다. 철수보다 10살 많은 사업가였는데 철수의 기술을 보자마자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철수 씨, 우리 함께 회사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성수테크가 탄생했다. 철수가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대성이 경영을 맡았다. 회사는 순식간에 성장했다. 철수의 특허 기술로 만든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되며 연매출 100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터졌다.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철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특허권까지 넘어가며 빚더미에 앉았다. 우리 다시 일어나요, 철수 씨. 저는 이제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에요. 박대성은 그렇게 사라졌다. 철수는 절망했다. 부인은 스트레스로 병이 났고 새 아이는 어렸다. 그는 과거를 묻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현재로 돌아온 철수는 편지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
박대성이 미국에서 거대한 IT 제국을 건설했고 3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언장에 철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0년 전 함께 시작했던 성수테크의 진짜 창업자는 박철수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그의 기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적힌 상속 규모를 본 철수는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다. 총 상속 재산 3조 2천억 원. 미국의 성수그룹 지분 100%, 한국의 부동산 다수, 그리고 현금 8천억 원이었다. 이게 진짜인가?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와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법무법인 정의 회의실에서 변호사가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이제 성수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 소유주이십니다. 철수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다. 어제까지 고시원에 살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한국 재계 10위권 기업의 오너가 된 것이었다. 상속세 등의 문제로 인해 공시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곧 언론에서도 알게 될 거라고 했다. 철수는 결심했다. 일단은 비밀로 하기로.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3일 후 철수는 조용히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고시원에 비하면 궁전 같았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여전히 가난한 아버지로 행동했다. 그리고 은밀하게 자식들을 조사해 보기 시작했다. 사설 탐정을 통해 알아본 큰아들 민수의 생활은 충격적이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3억 원으로 집을 산 게 아니라 도박에 탕진했고 지금도 카지노를 드나들고 있었다. 녹음된 대화 파일에서 민수가 아내와 나눈 말이 들렸다. 그 늙은이 언제까지 우리 등골 빨아먹을 건데? 철수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둘째 지영은 아이 수술비라며 받은 1천만 원을 성형수술비로 썼다. 그리고 지금도 명품만 사 모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돈! 어차피 우리 것 될 건데 미리 받은 거지. 막내 민호는 사업자금이라며 받은 2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모두 잃었다. 그리고 세 자녀가 모여 나눈 대화를 들었을 때 철수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될까? 보험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30년간 키운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오랜만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갑작스런 친절함이 의심스러웠다. 사설탐정에게 연락해보니 민수가 며칠 전 보험회사에서 아버지 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했고 양로원 비용도 알아봤다는 것이었다. 철수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한 달 후 세 자녀가 모두 철수의 오피스텔에 찾아왔다. 물론 이곳이 월세 300만 원짜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저 조금 좋은 원룸 정도로 생각했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지영이 이어받았다. 좋은 양로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또래 분들도 많으시고. 민호까지 가세했다. 월 200만 원 정도 들어요. 저희가 분담해서 낼게요. 철수는 자식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다. 한치의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골칫거리를 처리하려는 표정뿐이었다. 철수가 천천히 일어나 방 안쪽으로 들어가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단다. 민수가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류에는 민수의 도박 기록, 빚 현황,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했던 모든 욕설들이 적혀 있었다. 지영의 서류에는 성형수술 영수증과 명품 구매 내역, 민호의 서류에는 주식 투자 내역과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린다는 대화 녹취록이 들어 있었다.
30년이야. 30년간 너희를 키우면서 이런 자식들로 키운 내가 바보였구나.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녀들이 변명하려 하자 철수가 소리쳤다. 오해. 이 모든 게 오해란 말이냐? 철수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네. 김 비서, 지금 올라와 주세요. 곧 초인종이 울렸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와 말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세 자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철수는 차갑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열어라. 자녀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바라봤다. 내일 뉴스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속보가 전해졌다. 성수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박철수 씨가 취임했다고 발표된 것이다. 박철수 신임 회장은 30년 전 성수그룹의 실질적 창업자로 고 박대성 전 회장의 유언에 따라 전체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민순의 집에서는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있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철수의 모습이 보였다. 민수는 입이 떡 벌어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30년간 평범한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제 세 자녀를 키우면서 말입니다. 자녀분들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실 건가요? 철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니요. 제 자녀들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제가 가장 가난했을 때,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연명할 때, 제 자녀들은 아버지를 양로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짐이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성수그룹은 진짜 가족 같은 직원들과 함께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이 번호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음성만 들렸다. 지영은 급히 인터넷으로 성수그룹을 검색했다. 매출액 15조 원, 계열사 30여 개, 직원 5만 명의 거대 기업이었다. 민호에게는 성수그룹 법무팀에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지시로 연락드립니다. 앞으로 박민호 씨 일가와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세 자녀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성수그룹 본사 앞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막았다. 회장님께서 면회를 거부하셨다고 했다. 그때 철수가 회사에서 나왔다.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세 자녀가 달려갔지만 철수는 그들을 못 본 척 지나갔다. 아버지,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철수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다. 용서. 30년간 내가 너희에게 받은 상처를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자녀들이 간청했지만 철수의 대답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때 철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말이야, 아버지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 세 자녀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철수가 계속 말했다. 각자 스스로 일어서라. 내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지만 너희가 진짜 반성하고 진짜 바뀐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겠다. 차에 오르며 철수가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진짜 효자가 되고 싶으면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여라. 아버지가 원하는 건 재산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으니까. 차가 떠나갔다. 세 자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차를 바라봤다. 6개월 후 민수는 작은 치킨집을 열어 열심히 일했다. 도박은 완전히 끊었다. 지영은 명품을 모두 팔고 평범한 주부로 살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민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했다. 그리고 어느 날 세 자녀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돈을 달라고 하러 온 게 아니었다. 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진짜 효자가 되고 싶어요. 철수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이제야. 내 자식들 같구나.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험을 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핑계로 서로를 짓밟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 박철수가 자식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냉정함이 진짜 사랑일 수 있고 때로는 용서가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다. 돈이 있을 때만 찾는 자녀는 자녀가 아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보물이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진짜 효를 행하세요. 돈이 있을 때만 찾지 말고 건강할 때 자주 안부를 묻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박철수의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려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어떤 재산보다 소중할 수 있으니까요. 철수는 이제 성수그룹 회장실에 앉아 있다. 책상 위에는 세 자녀가 보내온 손편지들이 놓여 있다. 어설프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의 편지들이었다. 김 비서가 들어와 말한다. 큰아드님이 또 편지를 보내셨는데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돈은 필요 없으니 얼굴만 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내용이었다. 철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30년간 키운 자식들이 드디어 진짜 자식이 되어가고 있었다. 김 비서,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네, 회장님. 오랜만에 가족들과 저녁을 먹어볼까 한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